코스피 지수가 얼마냐? (1390) 얼마까지 됐을걸요? 코스피 지수가? 네. 아니 환율 말고. 환율 말고 코스닥이요. 코스피가 코스피 1390. 코스닥이 지금 880, 코스피가 3883. 1300이래네. 3883. 한쪽 90 얼마까지 갔다가 떨어져서 3880. 지금 이제 곧 4천이야. 4천까지. 그런데 나는 내 계좌는 아직도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16만 원. 아직도 마이너스 16만 원이야. 금 같은 거에 금 같은 거 주식 없어요? 금 없어. 나는 금을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금은 $10,000도 갈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설마 금값을 저렇게 놔두겠어? 라고 믿었어. 미국이 아직 패권 국가로서 금값이 그냥 저렇게 2배가 되도록 놔두지 않을 거다라고 난 믿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냥 별종 아니에요? 아니,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지. 아. 미국이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다기보다는 트럼프가 자기 재산 물리려고 일부러 방치하는 것 같은데. 아니, 금보다는 사람들이 달러를 사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금을 사는 게 아니고 달러를 사야 되는 거거든. 좀 이의를 제기하자면요. 트럼프 행동 방식이 아무리 봐도 대통령으로서 그 달러를 올린다 그런 걸 해보다는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사적인 재산을 더 부풀리고 그러려고 일부러 금값 올리게 이거저거 장난질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코인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금은 또 아니야. 금은 다른 문제야. 왜 금이 다른 문제냐면은 미국이 쌍둥이 적자로 유명하잖아. 예. 재정 적자와 무역 수지 적자, 쌍둥이 적자로 얘네들이 적자 규모가 상당히 크지. 상당히 커. 근데 어쨌든 미 국채가 지금 미국의 국가 채무가 38조 달러, 38조 달러인가?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연간 이자만 1조 달러야. 그러니까 1조 달러면은 우리 돈 1,400조야. 미 국방부 예산이 1,000조잖아. 우리 돈 1,000조. 네. 미 국방부 예산을 그래서 1,000조국인데 그 이자만 국방비 예산에 초과해버리는 거야.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야. 이자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동안에는 얘네들은 이제 계속 달러를 찍어내고, 그리고 이제 무역에서 이렇게 이득을 보는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미 국채를 계속 사주고 이러면서 돌아갔는데 트럼프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그냥 사실은 달러 찍어서 이거 그냥 해도 되거든. 처리해도 돼. 그런데 지금 금값이
1,800불 정도였지 온수당. 지금 4,300불 하다가 어제 6% 대폭락 나면서 4,130불인가 아마 그럴 거야. 어쨌든 2배가 더 올랐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로는 미국의 국채를 더 이상 사주지 않는다는 거야. 국채를 안 사고 금을 사고 있는 거야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전에는 그 달러 비율이, 그러니까 달러나 국채나 같은 말이야. 달러 비율이 50%가 다 넘었어. 그런데 지금 달러 비율이 40% 언더야. 대신에 금 보유량이 30%를 넘어서고 있다고. 물론 우리나라는 아니야. 우리나라는 금을 거의 안 갖고 있어. 한 100톤? 100톤 정도. 중국이 뭐 한 2,800톤? 뭐 그 정도 가지고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 패권 상실이 하나.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저기지, 화폐 가치 하락. 달러 가치 하락이 없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반토막이 난 거야.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전 세계 모든 화폐가 반토막이 난 거야. 전 세계 모든 화폐가.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의 원인은 뭐냐? 팬데믹 때 펜을 어떻게 써야 돼? 아이오. 아이? 예. 아이? 패닉할 때 이렇게 써야 되네. 예. 팬데믹 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 화폐를 발행을 했지. 발행을 했고, 그것의 여파지. 그것의 여파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수가 지금 3,880이잖아 오늘. 한국 주식이 왜 이렇게 오르나? 이것도 결국 두 가지 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가 화폐 가치 하락이야.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실물 자산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화폐 가치 하락의 피해를 안 입는 거야. 실물이라고 하면 부동산, 금. 사실 금은 실물 자산으로 안 쳤어 그동안. 예. 뭐를 쳤냐면은 부동산, 주식, 채권. 세 가지였거든. 이제는 여기에 금이 들어온 거야. 실물 자산에. 그래서 이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피해를 보지 않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이 화폐 가치 하락으로 오르고 있던 와중이거든. 와중인데 막았어. 그러면은 이 실물 자산의 가격 상승이 이제 주식에서 나타나는 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3,880이 비싼 게 아닌 거야.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기업이 좋아서 뭐 막 그거 아니야. 그냥 돈값이 떨어진 거야. 그런데 이 화폐 가치 하락의 영향으로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에다가
어,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어쨌든 그 절묘하게 정책과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야. 절묘하게. 5000p 가. 5000p 간다고. 왜 갈 수밖에 없냐면은 일단 가장 먼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우리가 들어섰어. 지난번에 샘 울트만이야? 알트만이야? 알트만인가? 울트만인가? 와가지고 1경 7천조 투자를 어디에 하는지. 그러니까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여기에 반도체가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간다는 거야. 반도체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TSMC라든가 삼성이나 SK나 얘네가 전력을 다해서 생산을 해야지 돼. 그전에는 미국에 이만큼의 수요가 없었어. 반도체가. 중국이 50% 이상을 중국이 가져갔었거든, 반도체를. 근데 지금은 미국에 어마어마한 수요가 생긴 거야.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고, 이게 디램 가격이 반년 전까지 1.8달러였어. 지금 7.1달러야. 이건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지금 디램 가격이. 그런데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만 있느냐? 에이펙이 며칠 안 남았지? 예. 에이펙에서 미국하고 중국 이 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딜을 하면은 딜과 디커플링의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봐. 근데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그 외국 자본은 디커플링을 예상하고 들어오는 거야. 시장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 그리고 우리나라 기타 등등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은 변압기가 필요해. 트랜스포머. 초고속 변압기가. 미국의 변압기가 100년이 된 것들이야 다. 싹 갈아줘야 돼. 이 물량을 이 변압기를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에 두 나라밖에 없어. 하나는 중국이고. 아니 중국 못 만들어. 우리나라 만들어서 중국으로 수출해. 한국이랑 독일과 한국이야. 예. 초고속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압기 수요가 15년치가 밀려 있어. 자, 어쨌든 그래서 딜을 하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이 딜을 하게 되면은 한국의 제조업은 그냥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 온 거 같은 가령 반도체, 조선, 그다음에 이런 그 변압기 같은 거 이런 부분적인 것들은 수혜를 입겠지. 그런데 다른 그 제조업들은 뭐 철강이라든가 화학, 석유화학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저기 뭐냐 뭐 기타 등등들
이런 것들은 계속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제조업이 중국에 밀린 지가 몇 년 돼. 이제는 한국이 중국 제조업을 따라잡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가 붙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어. 근데 이제 미국은 이런 제조업이 공동화되어 있잖아.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이 디커플링을 하면은 한국은 제조업이 슈퍼사이클을 맞이하는 거야. 한국 제조업이 슈퍼사이클을 맞이해. 좀 순화한 표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간 한국은 중국을 대신해서 미국에다 물자를 공급을 해주는 나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떼돈을 버는 거야, 떼돈을. 예. 그야말로. 옛날에 그 우리 3조 호황 있었잖아, 왜? 3조 호황 때 우리가 진짜 10년 먹을 걸 벌어들였거든? 예. 근데 지금 10년만 미국이 중국하고 디커플링을 해주면 우리는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어.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대략 1,00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보거든? 거품 끼지는 않을까 걱정해요. 거품 당연히 끼지. 돈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데. 근데- 거품은 반드시 터진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이제 우리가 중국을 대신한 투자국이 되는 거야. 그렇긴 해도 어. 먼 훗날의 걱정입니다. 그거는 그 일본 경제 먹을 때처럼. 일본은 잘 나가다가 딱 끊기면서 저금리로 화폐를 찍어댔거든. 그래서 거품이 발생하는 거고, 제조업으로 돈을 버는 나라는 거품이 발생하지 않아. 오히려 저축이 증가하면서 투자가 활발해지는 거지. 그게 국내에 투자할 데가 없으면 국외로 나가서 경상수지 흑자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그 경상수지 흑자의 대부분은 3조 호황 때 벌어들인 돈이야. 그걸로 해외에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 이익금이. 즉 이번에 에이펙에서 결렬이 나야 된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얘네가 딜을 해가지고 히토류 주고받고 그 다음에 첨단 기술 주고받고 하면은 미국은 5년 안에 중국한테 따라잡혀. 지금 뭐 미국이 성장률 4%? 그래서 뭐 디플레? 중국 경제가 디플레에 빠졌다? 야, 디플레가 무슨 4%야. 성장률 4%라면은 어쨌든 성장을 하는 거야. 5년이면 미국 따라잡아. 아무리 성장률이 꺾였다고 해도. 그리고 얘기해야 되죠. 끊어서 미안해요. 음. 얘기해주세요. 끝나면 이야기할게요. 그래. 그런데 그러니까 디커플링을 하면은 디플레가 좀 더 심화되겠지. 얘네는. 그러면서 이 기술 이전이 안 되는 거야. 기술 이전이 안 되고 핵심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하면은 얘네는 자체적으로 개발할 능력이 돼. 반도체 장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AI 이것도 다 우회로 얘네가 만들 수 있어. 지난번에 그 딥시크가 그렇게 큰 충격을 줬던 게 그 GPU 10분의 1만 가지고도 비슷한 성능을 낸다는 거거든. 얘네는 이공계에 그 정말 좋은 자원들이 많이 몰리고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공계 자원이 많고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수장들도 다 중국계야. 그리고 미국 나사나 아니 빅테크 핵심 엔지니어들이 다 중국계야. 얘네들 기술 자리 금방 한다고. 다만 지금 기술 이전을 막으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 5년보다는 조금 더 걸리겠지. 그렇지만 미국이 그 시간을 버는 거지. 그 시간만큼을 더 패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거기에 빌붙어서 한국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야. 폭발적으로. 내가 좀 너하고 얘기할 때는 좀 좀 줄여서 얘기했는데, 일본 GDP를 따라잡으면은 그게 먼 얘기가 아닌 거야. 미국하고 중국이 디커플링을 해주면. 그러면은 한국 제조업의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말 그대로 슈퍼사이클이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지금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는 3,500불이잖아. 이게 일시불로는 안 되고 할부로 아마 끊게 될 거야.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 200억 불 정도 나갈 거야. 나는 대충 그렇게 예상하고 있거든. 연 한 200억 불? 300억 불까지는 안 돼. 왜냐면 지금 우리 현재 기준으로 갖다 바쳐 상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한 150억에서 200억 불 정도가 우리가 외환시장에서 타격을 입지 않고 빼낼 수 있는 돈이거든. 근데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1,000억인데 내년이면 2,000억씩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디커플링이 되면. 안 되면 아니고. 안 되면은 우리는 향후 100년을 고생한다고요? 아니 중국에 붙어야지. 어쨌든 중국에다가 우리가 팔 수 있는 물건은 없어. 그렇지만 브릭스 국가들 있잖아. 특히 러시아, 브라질 이쪽, 그 다음에 중동 이쪽을 뚫을 수가 있는 거야. 시장을. 대신에 많은 걸 우리가 또 감수해야 돼.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야. 그게. 그렇지만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해. 보호하기보단 착취하겠죠. 근데 미국은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데 미안해. 근데 미국의 생각은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미국의 생각은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국토 방위 전략이라는 게 있어. 이게 원래 8월 달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 아마 미중 관세 협상이 11월이지? 11월 초지? 근데 요번 에이펙에서 뭔가 큰 틀은 잡힐 거고 세부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발표하는 거는 11월 초가 되겠지. 아마 지금 NDS가 이게 미뤄지는 게 이 딜의 결과를 보는 것 같아. 그 전에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잖아. 그것도 있고요. 트럼프의 개인적인 이게 사유에 엄청나게 반영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요새 한 거 보면은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엄청 견제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견제가 아니고 꿀리려고 하는 거예요? 견제가 아니고 적대시한 거야. 이건 적대행위야. 우리나라에 대한 명백한 적대행위야. 예. 견제는 이 정도로 하지 않아. 트럼프는 우리한테 적대행위를 했어. 자, 300명? 그 기술자. 전쟁포로 잡아채가듯이 그렇게 데려갔어. 그리고 그렇게 대했고. 그리고 3,500불을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현찰로 내라 그랬어. 그것도 일시불로. 매년이야. 아니 올해 지금 당장 내가 달라고 하는 때 당장 3,500불 현찰로 갖고 와야 그게 정확한 워딩이고 정확한 요구사항이야. 예. 이거는 아무리 대가리에 똥밖에 안 들었다고 해도 명백한 적대행위인 거야. 한 나라에 대한 A도 없고 존중도 없고 무시하고 적대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건 동맹이 아니야.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애들이 아니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명백하게 적대행위를 했어. 견제가 아니라 그냥 참고 있는 거 모두 알고 있지만
왜? 세니까 우리보다 세. 세계에는 체제가 있고 질서가 있고 제도라는 게 있어. 체제는 역사가 만들어. 그지? 예. 자본주의 체제든 뭐 사회주의 체제든 체제는 역사가 만들어. 근데 질서와 제도는 강대국이 만드는 거야. 예. 그 체제의 리더들이. 그 체제의 강대국이 질서와 제도를 만드는데, 자, 우리는 뭐 역사상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이 한반도 안에서 부유했던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긴 하지. 어? 그리고 문화적인 영향력이 이렇게 전 세계에 고루 펼치는 그런 영향력을 가져본 적도 아마 없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소국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도 이번에 이제 놀란 게 뭐냐면은 미국의 행정부와 최고 통수권자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 행위를 하는데도 망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가. 그전에는 미국이 기침하면 일본이 독감이 걸리고 한국은 알아눕는다 그랬었거든. 그건 아니었던 거야, 이제. 미국이 이렇게 적대 행위를 하면 자본들이 싹 빠져나가야 돼. 순식간에 데커를 일어난다고. 순식간에 주저앉았어야 돼. 3,500불 얘기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왜 안 갖고 오냐고 닥달하던 그 순간에 한국은 무너졌어. 예전 같았으면은. 근데 그걸 이겨냈다는 거야, 한국 경제가. 그리고 세계 금융시장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거든, 외국 자본. 다만 우리가 이 3,500억 불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계속 달러를 계속 환전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환율이 올라갔던 거지.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가 3,800이 되면은 사실은 정상적인 환율은 1,100원대야. 정상적인 환율은. 그래 아직도 1,420원인 거는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3,500원 삥 뜯길 거. 아, 진짜 흥분했다, 야. 트럼프 때. 흥분하실 만해요. 흥분할 만합니다. 흥분되네, 진짜. 씨. 내가 흥북골에서 와서 그래. 아, 짜증나. 네. 그런데 어쨌든 한국에 대해서 얘네들이 적대 행위를 한 거는 분명해. 적대 행위를 했고, 그리고 그 바탕에 있는 건 뭐냐면은 명백하게 백인 우월주의였고 명백하게 기독교 근본주의였어. 네. 그 사고방식이. 실제로 미국 인종차별하는 사람들한테 흑인보다도 낫게 취급당하는 게 아시아인이래요. 그러니까 아시안에 대한 명백한 인종차별이었고 명백한 백인 우월주의였고 명백한 적대행위였다고. 이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거야. 씻을 수 없는 분노를 가슴에 가지게 만든 거야.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국을 대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미국이 우리가 뭐 미국한테 뭐 본때를 보여주기 힘들겠지. 당분간 미국에 빌붙어 살아야 돼. 그렇지만은 그 분노의 감정 이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사라지지 않아. 이거는. 그건 그렇죠. 사방이 강대국인데. 미국은 사과해야 돼. 사실 우리한테. 사과해야 돼. 그래. 얘기가 일로 가면 안 돼. 화낼만 합니다. 얘기가 일로 가면 안 되고 다시 방향을 제대로 잡자.
좀 쉬었다 할까? 예. 열 좀 식히고 하자. 예. 아, 이거. 그래. 아, 어쨌든. 아, 그래서 미국의 입장이라는 게 있으시지. 미국의 입장이라보단 트럼프의 입장 아니에요. 그렇지. 트럼프. 근데 트럼프가 어떻게 해서 당선이 됐냐고. 미국 사회의 시민의식이 변화한 거야. 변화했다기보다는 거기서 기반해서 얘가 대통령이 된 거니까. 변화라기보다는 충동질을 했죠. 오히려 트럼프가 주동했다고 보는 게 올 거예요. 근데 그게 미국만의 현상은 아니야. 전 세계라기보다 이런 입장을 이렇게 시민의식이 변하는 데가 미국, 유럽, 거기에 일본까지 들어가. 일본 다카이치가 됐잖아. 유럽도 지금 그 구구, 예. 일본 구구, 예. 미국 구구. 미국은 약간 상황이 다른 게 제가 좀 지켜봤었거든요. 바이든 이후로. 당시에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갖고 여기저기다가 아주 이거 먹으라고 강제하듯이 거의 여기저기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왜 사람들이 이런 이 PC주의에 반대에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 사회가 이거를 조롱하는 사회가 됐다는 거야. 정치적 올바름을 조롱하는 사회가 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패권국의 계보는 네덜란드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보면 돼. 네덜란드 아니에요.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미국. 자, 이렇게 이제 유럽에서 패권은 이렇게 넘어오거든. 네덜란드가 초기 강대국으로 부상을 할 때는 어떤 사회였냐면은 관용이 넘치던 사회였어. 받아들이고 모든 걸 수용하고 배려하고 관용이 넘치던 다른 생각, 뭐 이상한 생각, 온갖 생각들을 다 품을 수 있었던 게 네덜란드였어. 그리고 미국이 처음 패권을 잡았을 때 관용의 나라였고 이민의 나라였어. 예. 근데 지금 이민을 막고 관용이 안 되는 거야. 이런 PC주의라고 조롱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야 우리끼리 얘기할게요. 미안해요. 야 우리끼리 잘 살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관용의 쇠퇴, 그다음에 이민의 대처, 그리고 보호무역이라는 관세. 이게 이제 제국이 망해갈 때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패권을 잃어갈 때. 미국이 이제 그 경로를 답습하고 있는 거야. 유럽이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고. 예. 일본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고. 예. 이제 얘기해도 될까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 유럽, 일본 따로 얘기하셨는데 각각 제가 보기에는 하나니까 도미노로 그런 게 아니라 각각 뭔가 했는데 수렴진화처럼 극우가 된 거예요. 극우로 빠진 게 일단 미국은 나중에 얘기하고 유럽은 그 전서부터 여기저기서 극우 바람이 일고 있었고 그 막 네오나치라는 이런 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야마가미 택시 아시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양반 이후로 자민당이 일단은 집권하는데 휘청휘청거려요. 총리가 몇 번을 뽑혔는데도 암살 위협까지 나오고 이게 통일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니까 한 발 한 발 조심하는데 그 조심한다고 해도 내부에서 이게 뭐한지 거리냐 하면서 계속 야단이고 그러다가 조금 뭘 할 것 같아 보이는 인간을 뽑힌 게 다카이치 아베 앞잡이 다카이치 사나이고요. 사실상 이전까지 휘청휘청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옳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북이라고 부르던 나라, 남북에서 얘네는 북으로 불리던 나라들이야. 예. 선진 강대국들, 예. 소위 말하는 선진 강대국들이 밀리고 있는 거야. 왜냐면 제조업을 뺏겼거든. 어디에? 중국에. 그 옆에 꼽사리 낀 게 누구? 한국. 그러니까 미국에서 봤을 때는 중국과 한국이 다르지가 않아. 저도 그렇게 보았다고 생각해요. 중국과 한국이 다르지가 않고 일본이 또 다르지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일본은 무조건 지켜내야 된다는 거야. 일본은. 저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본은 무조건 지켜내야 돼. 왜냐하면은 태평양의 패권이 일본을 포기하는 순간 하와이까지 밀리는 거야. 얘기하시고. 그래서 아까 NDS 얘기하다가 말았잖아. 그 국토방위 전략에서 내가 지난달에도 얘기했지만은 한반도와 대만이 빠질 가능성 상당히 높은 거야. 저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자주국방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이런 그 배경이 있는 거야. 얘네들이 일본은 무조건 지켜야 돼.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일본 기업을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고 하는 회사는 없어. 대만과 한국 기업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야. 빼겠다는 거야. 에치슨 라인이 후퇴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태평양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거지. 적어도 대만 해협은 확보하겠다는 거야. 중국이 자기 앞마당으로 쓰겠다는 거야. 쓰겠다는 거고. 지금 그 중국의 공군기들이 그냥 대만 영공을 계속 왔다 갔다 해. 계속. 미국이 아무 소리를 못 하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의미일까 이건? 이미 미국은 한 발 뺄 거라고 계속 중국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대만 섬 너머로 중국에서 미사일 날리거든? 근데 미국이 반응도 안 하죠. 반응 없어. 이미 미국에서 중국에다가 발 뺄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제스처 취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TSMC한테 반도체 50%는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트럼프가 얘기했잖아, 며칠 전에.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지. 야, 그러면은 대만을 중국한테 준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한국은 뭐냐? 니들이 알아서 지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주한미군은 평택 기지는 최고급 기지거든. 우리가 쓰는데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중국을 좀 감시를 해야 되겠어. 그 개념이야. 중국 감시용이야. 대북 억제용이 아니라고 이제는. 예. 중국 감시용이고, 그리고 여차하면은 때에 따라서는 대만 해협에 갈 수도 있어. 미군이. 그렇지만 휘박하다. 예.
주일미군은 안 가. 왜? 일본은 지켜야 되니까. 대신 주한미군이 가서 그러면 어떻게 돼? 한반도까지는 전쟁터가 되는 거죠.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니네가 알아서 지켜라. 그러니까 자주국방 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조건이 뭐야? 요거를 새로 내줘야 되는 거야. 한국도 전략 자산이 필요한 거야. 남한도. 이 원자력 협정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라늄을 농축을 해야 돼. 대략 한 20% 정도 농축을 해야 돼. 그러면 20%에서 100% 가는 거는 시간 문제야. 그러니까 일단 이게 지금 그래서 걸려 있어. 이 문제가 걸려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삥 뜯기는 문제 걸려 있고, 원래는 좀 이렇게 흥분하지 않고 좀 차분하게. 이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정리를 왜 했냐면은, 아니, 지수가 3,500이 막 넘어가고 있는데도, 내 계좌는 3,800이 넘었는데도 나는 마이너스란 말이야. 돈을 벌기는 거녕. 물론, 쬐끔쬐끔, 뭐 수익 실현한 거 있지, 뭐 20%, 30% 요 정도씩. 그냥 근데 그건 코 묻은 돈이야, 진짜로. 뭐, 얼마 안 되는 거라고. 그렇다고 뭐 이제 뭐, 조급할 건 없는데, 내가 종목을 잘못 들고 있는 거니까 내 탓이지. 그래서 내가 시장에서 놓치고 있는 게 뭔가 우리가 한 반년 가까이 정세 얘기를 안 했잖아. 그래서 그러면서 내 계좌도 한 반년 가까이 좀 잠자고 있었어. 수익도 안 나고 별로.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내가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거에 좀 집중하느라고 신경을 안 쓰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정리가 좀 필요하다. 뭔가 많은 변화가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너무 충격적이죠, 하나하나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시장을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시장에서 보는 건 확실해. 미국 패권은 이미 저물고 있다. 그거는 뭐 이제 금값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미국이 금값을 못 막는구나. 그리고 안 막는 거는 아니라고 하셨고. 못 막는 거야. 일단 이제 패권의 변화, 체제의 변화 아닌데 질서의 변화가 오는 거야. 질서가 이제 질서의 변화가 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실 이제 그동안은 이제 사적 자본에 의한 이제 자유자본주의 대 공유자본에 의한 국가자본주의, 요렇게 두 극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지. 그것이 이제 옛날에는 러시아였다가 여기는 영국이었다가 이제 미국이 됐고 이제 중국이 됐지.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그동안 이제 중국이 약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중심의 미국이 이제 이 세계의 질서와 제도를 이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일단 제도에서부터 변화가 오는 거야. 제도에서부터.
뭐 제도로는 이제 뭐 IMF, 그다음에 WTO, UN, 뭐 그다음에 WHO. 뭐 등등이 있지. WHO도 있고 또 이제 좀 그러니까 나토 같은 거도 미국이 만드는 거잖아. 결국. 근데 중국은 이제 브릭스라는 걸 만들었지. 브릭스가 처음 5개국이었는데 이렇게 5나라에서 지금 63개국이야. 이런 이제 제도들이 특히 이 자유무역 체제를 상징하던 제도로 제 기관이 이제 WTO잖아. 미국이 탈퇴했어. 네. 그리고 이제 나토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발 빼네 마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2차 대전 후에는 나토가 굉장히 중요했어. 소련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는 중동이 중요했다고. 그래서 중동에 지금도 미군 기지들이 많아. 그런데 2011년인가? 그때 오바마지, 오바마가 뜬금없이 피봇 투 아시아 그랬거든. 그때만 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고 우리가. 오바마가 피봇 투 아시아 그랬을 때 아무도 이 의미를 캐치하지 못했어. 근데 이때 이제 아베가 들고 나온 게 아베노믹스. 인도태평양 전략이야.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오바마를 부어 삶으면서 오바마가 피봇 투 아시아를 냈었다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그때 인지하지 못했던 거야. 바로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중동에서 아시아로 온 거야, 아시아. 아시아가 이제 중요해졌어. 그래서 근데 아시아에 이제 주한미군이 있고 주일미군도 있는데, 근데 주한미군이 이제 한미 방위 협정에 의해 가지고 꽉 묶여 있잖아. 얼마나 답답해. 이걸 풀어야 되는 거지. 미국 입장에서는 풀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대중 견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안 되는 거야. 바이든 때, 야, 우리 다 모여. 아주 그때 뭐 오커스, 또 뭐 여러 가지 막 있었잖아. 바이든 때 많이 만들었잖아. 그래가지고 한국한테 그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어. 정보 자산 너네 줄게. 정보 다 줄게, 니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거절한 거야. 문재인.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속 터지는 일이지. 그때만 해도 한국은 대중국 무역 수지가 그때까지는 아마 흑자였을 거야. 근데 코로나 딱 그 2020년부터 꺾였거든. 역전이 됐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야, 중국에 붙어서 먹고 살아야지. 안미 경쟁해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 그 정부에 있었어. 그리고 그게 이제 민주당의 그대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 난 그거를 제일 염려했었던 거거든.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안미 경중을 버려서 다행이긴 한데, 그런데 이미 그것도 늦은 거야. 안미 경중도 이제는. 아니 안미 경중을 취소하는 것 자체가 이미 늦은 거야. 이게 대중견제가 실패를 한 거야. 실패했고 밀렸어. 중국한테 밀리고 있어. 이제는 기술이든 뭐 또 뭐 GDP든
그러니까 돈의 힘의 단위가 달라. 그러니까 미국은 사적 자본에 기반하잖아. 투자가 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분배도 사적으로 이루어지고. 근데 중국은 국가가 그것을 하는 거야. 필요한 곳에 집중적인 투자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사적 자본으로 AI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안 돼, AI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버린 AI로 방향을 바꾼 거야. 중국은 돼. 왜? 국가 단위로 국가가 자본을 관리하니까 집중 투자를 할 수 있거든. 그러면서 이 격차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격차, 이건 순식간에 따라잡힐 수밖에 없는 거야. 집중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은 민항기 만들어서 띄워, 지금. 민간 항공기. 달에, 미국이 쉬고 있는 동안에 달에 우주선 보낸 건 중국이야. 그러면서 일단 견제는 실패했고, 중국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무슨 디프레를 겪고 뭐 망한다느니 무슨 막 별소리 다 해. 시장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터는 사람들 있잖아. 마바라라 그러거든. 마바라들 뭐 그러는데 이미 힘의 균형은 깨졌어. 깨졌고 한국은 이제 일단 한 10년간 미국에 잘 붙어가지고 바짝 벌어가지고 미국 중국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네. 근데 그럴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정권 하나 바뀐다고 또 기조가 바뀔 거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조금 더 해야 돼. 한 3년, 3번 정도는, 3번, 4번 정도는 민주당에서 좀 더 나와서 이 정신 차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해외의 경제 영토, 우리 이제 자꾸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 경상수지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가 될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일은 외국의 젊은이들이 하고 그 수익을 이제 우리는 나눠 먹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한국이 한국도 로봇 사회로 가고 있어. 로봇 산업으로. 그러면은 공장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우리 한국에서 제조업을 한다고 해도 로봇으로 다 대체가 돼. 엄청나게 해고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했을 때 그러면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온 거야. 그래서 일단 미국, 유럽 이런 데는 그러니까 제조업이 공동화됐고 일본은 제조업이 있어. 있는데 왜 거기도 그러니까 소부장만 가지고는 경제를 점프를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 우리처럼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이 산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일본도 그게 많이 망가진 것 같더라고. 아베노믹스 이후로 좀 내리막을 좀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관세를 받아서 어디에서나 그게 관세 받고 이제 삥 뜯는 거지 참. 삥. 얘네들이 그러니까 유럽이 뭐
7천억 불인가? 7천억이야? 걔네가 사인한 게? 어디요? 유럽연합 EU 유럽연합 7천억. 7천억이야? 9천억이야? 7천억이야? 7천억일 겁니다. 7천억인데 얘네는 뭐냐면은 투자가 아니야. 조합이죠. 거의가 가스야. 가스 구입이야. 미국에 거의 대부분이. 예, 그리고 얘네들한테는 그 투자 얘네들은 살 수도 있다야. 가스 대부분이 가스인데 살 수도 있다. 사야 한다가 아니야. 살 수도 있고 뭐 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이야. 반면에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해야 한다였죠. 아니야. 일본도 그때 그 경제상이었나? 나와서 얘기했잖아. 그 보증, 대출, 그리고 뭐 즉시 뭐 돈을 보내주긴 하는데 그게 일시불이 아니야. 일본도 거의 뭐 조공이네요. 일시불이 아니고 걔네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 한국만 해야 한다였죠. 한국만. 그것도 일시불로 3,500억. 만약 내면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한국한테 3,500억을 일시불로 받는다. 그리고 뭐 여기서 일본에서 뭐 우리가 달라는 대로 준다 해서 해봤자 한 500억 불 될 거야. 얘네는 500억 불. 뭐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야. 그리고 그러면 해봤자 4천억이야.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사실은 얘네들하고는 뭐 한 게 없어. 얘네들한테 삥 거의 안 뜯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면 결국 실제로 돈 내는 건 한국이고 거기에 조금 보태는 게 일본이라고. 그럼 이 돈 가지고 뭐 할 거냐? 얘네가 4, 4분기에 국채 만기가 1조 달러야. 이거를 갚아야 되는 거야. 못 갚았잖아. 셧다운 왔잖아. 이거를 그 돈을 찍어서 갚으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거를 그 채권을 누가 사냐는 거지. 채권 누가 살까? 한국 지금 살 여력이 안 돼. 유럽 안 돼. 일본 안 돼. 관세 물기 바쁜데. 그렇잖아. 관세 물어야 되는데 언제 이걸 사고 있냐고. 그럼 이걸 누가 소화해야 하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를 사는 거야. 스테이블 코인. 근데 지금 아직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온 자금이 1조 달러 수준이 아직 안 돼. 지금 3천억 달러인가? 그 정도 수준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 그것도 비트코인이죠. 아니야,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어. 얘가 지난번에 승인하면서 이거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지 뭐 1달러에 1코인. 아, 옛날에 들었었다. 어. 잊고 있었네요. 그러면은 뭐 이거는 이자 안 내나? 이거는 이자가 안 나가. 그렇지. 이것도 이자는 주는 거지. 국채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니까 국채 이자를 주면 되는 거고. 근데 이 시장이 그렇게 빨리 커지지 않고 있는 거야. 너무 늦게 도장 찍었지. 너무 늦게 도장 찍었고 빨리 커지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근데 결국은
시작이 됐고 이게 어쨌든 시작이 됐고 이 시장은 이제 점점 커지겠지. 커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앞으로는 얘가 다 받아야 돼. 미 국채를. 왜냐면 중국이 안 사니까. 중국 안 사고 그리고 동맹국들은 그 현금 납부를 하고 있잖아. 관세를 내고 있잖아. 이거를 살 여력이 안 된다고 이제는. 해마다 뭐 200억씩 200억 달러, 300억 달러 이렇게 국채를 샀는데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지. 그 돈으로 금을 사지 왜 달러를 사냐고.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은 사게 될 거야. 결제를 위해서. 결국 결제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이게 결국 달러 패권을 흔드는 또 요인이 될 수가 있다고. 왜냐면 이건 돈 흐름을 추적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제 중앙에서 탈피하는 화폐잖아. 그러니까 권력의 영향을 안 받겠다는 거거든.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화폐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흐름을 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야. 통제 안 되는 화폐가 기축통화로 역할을 할 수 있나? 안 된다고. 이것도 이제 재발등 찍는 거지 말하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재발등 찍는 거라고. 그래서 한국이 3,500억 달러가 갖다 바쳐서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한 채무가 1조 달러고 그걸 어떻게 좀 막으려고 했더니 한국이 배째라 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거지. 속 터지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또 막 빨리빨리 성장 안 하고. 근데 또 성장을 한다고 한들 이게 성장을 하면 할수록 미국의 그 통제력은 점점 상실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빼박 멸망각. 주딱자리 이제 중국한테 물려주는 일만 남은 거야. 예. 지구 주딱자리. 주딱이 뭔지 알아? 몰라요. 아 저거 대충 반장 이렇게 보면 돼요. 지구 반장. 딱지라 그래 딱지. 완장. 완전. 주인 완장. 예. 대충 반장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중국이 물려받기 전에 우리나라는 빨리 최대한 미국에서 담을 최대한 빨아먹어야죠. 넘버 3 올라가야 돼. 예. 올라가서 중국이든 미국이든 얕잡아 볼 수 없는 나라가 돼야 된다고. 바짝 벌어야 돼. 앞으로 네. 10년 동안 바짝 벌어서. 근데 원동력이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이번 에이펙에서 디커플링을 해주면은 앞으로 10년간 한국 제조업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그때 바짝 벌어가지고. 트럼프도 그걸 모르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삥을 뜯어가는 거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걸 예상하고서 오히려 반대로 할 수가 있어요. 아니야.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 아직은 없어. 내가 시장에 진짜 좀 턴다는 마바라들 다 봤는데 이렇게 예상을 하는 사람은 아직 없어.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비밀로 하면 돼. 예. 이거 유튜브에 안 올리면 돼.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야기는 끝. 아까는 근데 화낼 만했어요. 저는 그거 갖고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끙끙 앓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 얘기를 아버지